차 트렁크에서 시작된 신발 판매가 어떻게 전 세계 300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했을까요? 한 젊은이의 일본 여행에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이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를 탄생시킨 놀라운 실화입니다. 실패와 위기, 그리고 끝없는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필 라이트라는 청년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필은 오리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육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육상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빌 바우어만 코치를 만난 것이죠. 바우어만은 올림픽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매우 유명한 코치였습니다. 필은 바우어만 밑에서 중거리 달리기 선수로 훈련받으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 우정이 훗날 세계 최대 스포츠 기업의 토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959년 저널리즘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필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24세가 된 그는 이미 그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그래서 필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도 여전히 좌절감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필은 바로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제를 하던 중 필은 종이에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카메라가 독일 카메라를 대체한 것처럼 일본 운동화도 독일 운동화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필은 니콘과 캐논 같은 일본 카메라 브랜드가 이전에 독일이 장악했던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주목했습니다. 당시 미국 운동화 시장은 아디다스와 푸마라는 두 독일 회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은 일본에서 더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필이 이 아이디어를 수업에서 발표했을 때 다른 누구도 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필 자신도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신발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1962년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필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익숙한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필은 이 여행의 일부로 일본을 방문해서 자신의 미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유럽의 고전적인 도시들을 배낭여행으로 돌아다녔고 그리스에서는 승리의 여신에게 바쳐진 아테나 니키 신전도 구경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필과 친구는 그곳의 아름다운 해변에 매료되어 백과사전을 집집마다 파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필은 워낙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판매 일에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으로 향한 필은 고베에서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러닝화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 신발의 브랜드명은 타이거였고 오니츠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것이었습니다. 필이 이 신발에 매료된 이유는 명백히 고품질이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일본 신발 제조업체를 만나러 가기 전 필은 일본인과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암기했습니다. 회의에서 필은 자신을 미국 신발 유통업체로 소개했고 미국에서 신발을 마케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니치카는 미국에서 신발을 판매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필은 대학 과제에서 미국 신발 시장에 대한 많은 사실과 통계를 암기해 두었기 때문에 회의 중에 마치 전문가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관리자 중 한 명이 당신이 속한 회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필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직 회사가 없었으니까요. 필의 머릿속이 잠깐 혼란스러워졌지만 갑자기 어린 시절 벽에 걸어두었던 파란 리본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멈춘 후 필은 대답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포틀랜드 오리건의 블루 리본 스포츠를 대표합니다. 회사 이름을 말하고 나자 필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일본 회사는 매우 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도 신발 샘플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은 편지를 써서 알아보았고 그들은 $50를 지불하면 며칠 후에 보내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50는 이미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웃으며 말했죠. 우울해진 필은 돈을 벌기 위해 회계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문 앞에 일본에서 온 신발 샘플 12켤레가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왔던 겁니다. 필이 바라던 바로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한 필은 옛 러닝 코치인 빌 바우어만을 찾아가서 새 신발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바우어만은 러닝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항상 선수들의 신발을 개선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우어만은 샘플 신발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필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필과 바우어만은 이 새로운 회사인 블루 리본 스포츠의 공동 창립자가 되기로 합의했고 두 사람은 각각 $500씩 투자해서 일본에서 300켤레의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한 켤레당 약 3.33달러의 가격이었죠. 1964년 4월에 일본에서 300켤레의 타이거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필은 이제 사업 파트너와 판매할 수백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판매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필은 모든 지역 스포츠 용품점을 돌아다니며 신발을 입고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은 이 신발을 직접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트랙 경기와 달리기 클럽에 가기 시작했고 차 트렁크에서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의 헌신과 바우어만의 인맥 덕분에 단 3개월 만에 300켤레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필이 과거에 판매를 시도했을 때는 끔찍하게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쉽게 느껴졌습니다. 필은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믿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루 리본 스포츠는 첫 해 말까지 8,000켤레의 신발을 판매했고 필은 그 돈으로 일본에서 900켤레를 더 주문했습니다. 그 직후 그들은 수수료만 받고 일하는 전직 러너들을 중심으로 영업 담당자를 모집했습니다. 1966년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들은 신발을 판매하기 위해 자체 소매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특별한 움직임은 매장을 러너들을 위한 안식처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필과 존슨이 운영의 사업적 측면을 담당하는 동안 바우어만은 창의적인 측면을 처리했습니다. 바우어만은 신발 디자인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개성하는 방법에 대한 메모를 일본 제조업체로 전송했습니다. 바우어만은 이 무렵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슈퍼 신발을 디자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우어만은 거의 혼자서 조깅을 대중화했습니다. 60년대의 조깅은 전혀 주류 운동이 아니었지만 바우어만은 이에 대한 책을 써서 놀랍게도 100만 부 이상 판매하며 조깅의 인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우어만의 신발 디자인 중 하나인 코르테즈는 1969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 되었고 블루 리본은 총 수익이 약 30만 달러에 달하여 사업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필이 몰랐던 것은 오니치카가 그들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은 오니치카에 블루 리본이 미국 전역에서 타이거 신발의 독점 유통업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의 회사가 그것을 처리할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했지만 필은 즉시 저희는 동부 해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오니츠카는 이를 믿었고 블루 리본과 독점적인 미국 파트너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전단지를 보냈을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일한 돈은 직원 밥 우델의 부모에게서 온 8,000달러였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평생 저축이었죠. 필은 그들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윈윈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점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니츠카에 신발을 더 빨리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 브랜드는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신발을 보냈습니다. 나중에야 필은 오니츠카가 우선적으로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남은 것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우어만은 공급업체와의 상황을 개선하기를 바랐고 필은 오니츠카 담당자와 다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이상했습니다. 카타미는 블루 리본 판매가 실망스럽고 장기 계약을 갱신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니츠카의 성공은 블루 리본 스포츠 덕분이었고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필은 심지어 미국 러너의 70%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카타미가 방을 나갔을 때 필은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전역의 운동화 유통업체 18곳의 목록과 회의 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니치카가 비밀리에 블루 리본을 대체할 새로운 유통업체를 찾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필에게 회사의 51%를 사거나 다른 파트너와 거래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필 라이트는 회사를 사겠다는 그들의 제안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팔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을 벌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필과 바우어만은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를 잃는 것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니치카의 베스트셀러인 코르테즈 신발은 바우어만의 디자인이었으니까요. 두 공동 창립자는 전체 팀을 모아 오니치카의 타이거 신발을 판매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신발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필은 처음에 새 브랜드를 디멘션 6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거의 아무도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때 첫 번째 직원인 제프 존슨이 나이키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에요 라고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승리와의 연결이 스포츠 브랜드에 확실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사실 필 자신도 처음에는 나이키란 이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이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로고가 필요했습니다. 근처 대학의 그래픽 디자인 학생을 모집하여 로고를 만들게 했고 그녀는 지금의 상징적인 스우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35만 받았지만 말이에요. 이제 필은 새로운 고품질 신발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발 제조업체가 필요했습니다. 테스트한 모든 초기 제조업체는 품질 관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필은 직원들을 내려다보며 모두가 패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은 핌에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오니치카는 수년간 우리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것을 위기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해방으로 봅시다. 필의 연설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직원들은 이 새로운 나이키 브랜드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필은 오니치카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단 하나의 제조업체에만 전념하는 대신 제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오니치카는 블루 리본을 고소했지만 결국 1971년에 합의에 도달하여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나이키가 되었고 이 시점에서 회사의 연간 매출은 $1,000,000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키의 확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했습니다. 1972년 올림픽에서 나이키는 글로벌 무대에서 많은 노출을 얻었고 수익은 1976년에 $1,400만, 1977년에는 $2,800로 급증했습니다. 그 무렵 전 세계에 새로운 공장을 열고 모든 것을 더 많은 성장에 재투자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패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은 가능한 모든 돈을 더 많은 성장에 재투자하고 확장을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세관에서 나이키가 $2,500만 빚졌다는 청구서였습니다. 나이키의 미국 경쟁사인 캐즈, 컨버스 그리고 몇몇 소규모 업체들이 나이키의 인기와 성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워싱턴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관에 로비하여 미국 판매 가격이라는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나이키의 성장을 중단시켰습니다. ASP는 대공황 이전의 고풍스러운 규칙이었지만 미국 회사에서 신발을 제조하면 해외에서 유사한 신발을 수입하는 사람은 경쟁사 판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사들은 연방정부에 이 오래된 규칙을 시행하도록 로비했고 나이키 신발을 복제하여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 나이키가 수입하는 모든 켤레에 추가로 $6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 관세가 나이키가 수입한 모든 켤레에 3년 동안 소급 적용되어 결국 2,5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3년 동안 세관과 컨버스, 캐즈와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나이키는 고객을 편에 서게 하려고 PV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500만 달러 대신 900만 달러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법적 싸움이 계속되면서 나이키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매출은 무려 4억 4천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이키는 상장 기업이 되었고 현금 흐름 문제를 완전히 없애고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필은 초기 투자자였던 밥 우델의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8,000달러 투자가 이제 160만 달러의 가치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이키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필은 2개의 중국 공장과 계약을 맺었고 나이키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미국 신발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류 판매로 사업을 확장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운동선수와 후원 계약을 협상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유명인 후원은 실제로 나이키의 가장 큰 성공 열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타이거 우즈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신인 운동선수와 경력 초기에 계약을 맺었고 그들이 거대한 스타가 되었을 때 나이키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후원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했습니다. 조던이 스타덤에 오르면서 그의 신발 라인 에어 조던은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986년까지 나이키는 컨버스를 제치고 미국 최대의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매우 어두운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곧 폭로될 예정이었습니다. 1991년 미국의 노동운동가 제프리 발린저는 보고서에서 나이키의 전체 평판을 거의 파괴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이키가 비밀리에 아동노동을 사용했고 회사가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동자들이 강제로 빈민가에서 살도록 강요당했고 공장에 갇혀 하루 1.25달러라는 엄청나게 적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BBC 다큐멘터리는 나이키가 사용하는 캄보디아 공장에서 아동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은 많은 학생과 전 세계 활동가들이 나이키에 대한 항의에 참여하면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출이 감소했고 나이키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필 나이트는 전 세계의 나이키 공장의 조건이 개선되도록 개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응했습니다. 나이키는 그 후 10년 동안 평판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해외 근로자의 조건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확실히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유럽 헌법 및 인권센터가 나이키를 상대로 중국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형사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에 대해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어떻게 논란을 이익으로 전환했는지입니다. 나이키는 전 NFL 선수 콜린 캐퍼닉을 새로운 저스트 두 잇 캠페인의 얼굴로 삼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라도 무언가를 믿으십시오 라는 문구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캐퍼닉이 미국 국가에서 무릎을 꿇어 정치적 스캔들을 촉발한 2016년 논란과 관련이 있었죠. 주가는 즉시 2.5% 하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파괴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이키 광고 테마에 대한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섰고 논란이 되고 대담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여 지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브랜드 가치 60억 달러, 미디어 수익 1억 6,300만 달러, 매출 31%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결국 나이키 제품 보이콧에 대한 모든 외침은 판매에 거의 의미가 없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나이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논란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첫 번째 저스트 두 잇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1998년까지 나이키의 매출은 8억 달러에서 92달러로 증가했습니다. 40년 후 필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일본으로 가서 미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고 시도했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필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타이밍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하죠. 나이키의 말처럼 그냥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